블록체인 관련 규제 이슈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블록체인 관련된 규제 부분은 많이 나와 있지가 않고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 규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크게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규제 부분을 보고요. 이어서 ICO에 대한 정부 규제, 그 다음에 세금 문제, 기타 관련된 법적 문제, 그 다음에 각국의 규제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입법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 교수님하고 부연구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용어 자체가 많이 좀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상통화, 암호화폐, 암호통화 또는 디지털화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쓰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밀고 있는 것 같고 일본의 자금결제법도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버추얼 커런시라는 것의 번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암호화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화폐이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적절치 않은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어의 선택의 문제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법안을 만들 때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살펴봄에 있어서 암호화폐가 과연 화폐인지 또는 금융투자 상품인지 아니면은 자산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거든요. 일단 화폐인지를 좀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암호화폐들이 그 화폐의 3대 요건, 교환의 매개, 가치의 저장, 계산의 척도 수단이라는 3대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한 화폐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음으로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금전 지급 청구권이 반영이 되어 있고 투자 위험성, 그러니까 원금에 대해 손실을 볼 수 있는 투자 위험성이 있는 상품을 말하는데 아직까지 그 가상 암호화폐 대부분의 암호화폐에 있어서 어떤 지급 청구권이 발행자한테 어떤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금융투자 상품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좀 중요한 게 만약에 ICO를 통해서 발행되는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으로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거의 세계 모든 나라에서 유가증권 관련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소위 IPO에 준하는 절차의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강한 규제를 받게 되죠. 일단 미국 증권법은 앞에 우리 연구위원께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하위 테스트라는 이런 요건들을 적용을 해서 해당 ICO를 통해서 발행되는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인지 아닌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제가 25분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가증권 법정주의라고 해서 자본시장법에 유가증권으로 판단되는 증권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정적 열거고요. 이 중에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유가증권에 해당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PO 거의 상장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강한 규제를 받게 되죠. 일단 채무증권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일단 채무증권이라는 것은 지급 청구권이 거기에 화체가 돼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들은 어떤 ICO를 통해서 발행되는 암호화폐의 기능이라든지 성격들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통상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기타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어떤 지급 청구권이 발행자에 대한 지급 청구권이 화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무증권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다음으로는 지분증권, 소위 말하는 주식과 같은 지분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일부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배당 기능을 부여한다거나 어떤 수익을 좀 나눌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그런 코인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주식처럼 어떤 의결권을 부여한다거나 또는 배당과 같은 그런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지분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개별적인 분석이 필요하고요. 다음으로는 투자계약증권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법상 투자계약증권이 되려면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이 그 ICO를 통해서 개발되는 플랫폼이나 어떤 프로젝트가 어떤 공동사업이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도 역시 개별적인 코인 또는 토큰별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상 크게 이제 규제는 적용되는 법률을 보게 되면 만약 ICO를 통해서 발행되는 코인이 유가증권에 해당될 경우, 증권형 ICO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법상의 IPO 절차가 준용이 돼서 강한 규제를 받게 되고요. 만약 코인형, 소위 코인형 ICO 중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식 전자지급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개별적으로 판단,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으로 증권형 ICO도 아니고 지급수단도 아닌 소위 유틸리티 토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떤 법적 규제가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암호화폐를 화폐로 보느냐, 유가증권으로 보느냐, 재화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률 이슈가 따르게 되고요. 만약 화폐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많은 규제들이 적용이 될 것이고, 유가증권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돼서 IPO 규정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되고, 기타 파생상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재화 또는 자산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까 우리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어떤 세금 문제, 세금 부과 문제가 따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기타 민법상 소유권 관련된 여러 가지 각종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관련 이슈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현재 시점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법상 암호화폐를 규율하는 법령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유가증권형 ICO의 경우에 유가증권으로 이제 인정되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가상 암호화폐 거래소나 암호화폐 자체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령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거래소 관련해 가지고 적용되는 법령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위 전자상거래법에서 말하는 통신판매역 신고가 유일한 것이고요. 최근에 거래소에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소액 해외송금업 등록이 필요한 부분이 새로 들어왔고, 기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ISMS라든지 PIMS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부분은 2017년 작년 9월 1일 날 금융위에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에 대한 방침이 나온 이후로 여러 단계별로 대응 방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크게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정부의 방침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는데,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주로 ICO에 대한 규제 부분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고요. 그래서 앞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발표는 있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ICO를 금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미지수고요. 아무튼 작년 후반부에서는 ICO에 대한 규제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면은 작년 말부터 금년 초 부분은 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부분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별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규제 방침들이 발표가 됐는데, 최근에는 거래소에 대해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가상 계좌 신규 발급을 중지하게 됐죠. 그래서 거래소 은행 계좌하고 이용자 입출금 은행 계좌가 일치해야지만 입출금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 도입의 효과로 암호화폐 거래 부분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는 좀 쿨링다운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앞에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도 발표가 됐었고요. 1월 30일 날에는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들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KYC 또는 AML이라고 하는 고객 신원 확인 및 자금 세탁 방지 조치 의무 부과 여부인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이런 고객 신원 확인이라든지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자체가 법적인 의무로 부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여러 가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체계를 완비할 것을 권고했긴 했지만 이것들은 법적 구성력이 없고요. 정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도 은행을 통해 가지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제하려는 약간 좀 간접적인 그런 규제인 것 같고, 아직까지는 법령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KYC, AML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정부가 실시한 실명 인증 계좌
이용 의무화 조치가 결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로 입금되는 경로를 실명화함으로써 KYC AML 경로 추적이 가능해지니까 사실상 KYC AML에 의한 조치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KYC AML 의무화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험 기반 자금 세탁 방지 절차를 수립해야 되고요. 내외 보고 체계를 수립해야 되고 기타 자금 세탁 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기타 이제 최근에 빗썸이라든지 UBC라든지 최근 일본의 뭐 코인체크라든지 뭐 과거로 올라가서는 마운트곡스 같은 여러 가지 암호화폐 거래소의 해킹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는 고객의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이제 보관할 선관주 의무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막상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법률적으로 정비된 부분은 없는데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현존 기술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방법에 서 만약에 불가항력적으로 해킹을 당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주장해서 입증이 되게 되면 사업자 면책이 가능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입은 피해자 쪽에서 모든 불법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상 피해자가 해킹 사고에 대한 어떤 구제를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령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여러 거래소에 대해서 최근에 서버 다운 또는 뭐 서버 정비, 시스템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잠깐 이제 서버를 중지시킨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비라든 이런 것들을 하는 데인데 최근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서버 다운 타임 때 거래를 못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피해자들이 등장해서 이제 집단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인정보보호법처럼 어떤 피해자가 해킹 사고라든지 이런 서버 다운과 관련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에서 자기가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되는 입증 책임이 전환이 되지 아직까지는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서버 다운이라든지 해킹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들을 모두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아직 입증 책임이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뭐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도입해서 좀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들을 한꺼번에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최초로 규제했던 법안이 이제 박용진 의원께서 이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었었는데요. 이 개정안에 따르면은 거래소에 대해서 5억 원 이상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두고 있고 기타 충분한 어떤 인적 물적 설비를 두도록 되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요건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들을 발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암호화폐에 대한 법령안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거래소에 대한 규제 부분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요건들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자본금 요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1억 원인데도 있고 3억 원인데도 있고 10억 원인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부과가 되고 있고 아마도 이제 법률 제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나 또는 내년 초쯤에는 어떤 법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아직도 뭐 갈 길이 멉니다. 뭐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도 모르고 공청회라든지 여러 어떤 의견들을 수렴해야 하는 절차도 거쳐야 되고 또 국회에서 또 심의 의결 절차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많은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최근에 국회의원들께서 이제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ICO에 대한 정부 규제 부분을 보게 되면요. 아까 ICO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ICO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CO를 통해서 발행되는 암호화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본시장법이라든지 기타 기존 법령이 적용될 수가 있고요. 특히 ICO를 통해서 발행되는 토큰이나 코인이 어떤 배당 기능을 갖는다거나 의결권 기능을 갖는다거나 또는 어떤 사업에 대한 수익 부분을 서로 나눌 수 있다거나 이런 기능이 부과가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지분증권, 유가증권으로 판단이 돼서 IPO에 준하는 절차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특히 50인 이상의 투자자들한테 이러한 그 토큰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는 이 IPO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투자설명서를 비치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의무들이 부과가 되고 사실상 IPO 규정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ICO는 사실상 시행이 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좀 있고요. 다음으로는 유사시신행 규제법 적용 문제가 됩니다. 유사시신행이라는 거 하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법 규정에 의한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ICO가 유사시행 규제법의 법률 표지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원금을 보장하느냐 아니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법문적으로는 유사순행 규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정부에서 한참 그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그 입법을 추진할 때 유사순행 규제법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그 가상통화에 대한 규정들을 집어넣어서 규제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방향보다는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이제 독립법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좀 많이 나가고 계시는데요. 여전히 그 발행되는 그 코인의 성격이라든지 ICO의 형태에 따라서는 유사순행 규제법에 적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ICO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방침을 내왔는데요. 특히 9월 1일, 작년 9월 1일에는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는 증권형 코인, 또는 소위 시큐리티 코인에 대해서는, 시큐리티 토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서 규제하겠다,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고, 29일에는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큐리티 토큰, 증권형 코인뿐만 아니라 기능성 코인, 소위 말하는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도 규제를 할 수가 있다. 전면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증권형 코인이 아닌 유틸리티 토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것을 규제할 법령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전면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어떤 정부가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발표 자체만으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기능성 코인 같은 경우는 적용되는 법령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CO에 대해서는 뭐 정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강한 규제가 들어올 것 같고요. 다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발표했다시피 사기적 ICO는 가려내야 되겠지만 건전한 ICO는 육성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ICO를 좀 선별해서 규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ICO 관련해 가지고는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는 백서에 약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외국에서 벌어지는 ICO에 대해서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역외 적용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기타 다단계 피라미드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우리 연구위원께서 잘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기타 이제 암호화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이슈들이 있는데, 최근에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소위 코리아 프리미엄이나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이용한 재정 거래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환거래법상 한국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가지고 얻은 이익을 법정화폐 형식으로 외국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거래에 해당되는데, 사실상 그게 해당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차익거래, 재정거래, 아비트라지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사모 방식의 ICO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일종의 50인 미만한테 어떤 코인을 프리세일하는 경우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느냐. 물론 이론적으로는 50인 미만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다라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보통의 ICO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50명 이상은 뭐 충분히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자본시장법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냐와 관련해서 1심에서는 몰수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최근에 그 항소심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가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몰수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뭐 상속증여의 대상이 되느냐, 뭐 임원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자산으로 보게 되게 되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타 여러 나라의 규제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뭐 ICO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친화적인 나라도 있고 적대적인 국가도 있는데,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최근에 스위스에서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ICO를 통해서 발행되는 토큰을 지불형, 기능형, 자산형으로 나눠가지고, 특히 자산형 같은 경우는 증권으로 취급하고 지불형 같은 경우는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지만은 자금세탁 규정 AML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거고요. 기능형, 유틸리티 토큰 같은 경우에는 뭐 규제를 특별히 적용하지 않는 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국령 지브롤터에서는 ICO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저도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많이 좀 참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타 여러 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 발행 계획도 있고요. 기타 뭐 테더 케이스와 DAO 케이스가 있는데, 아까 우리 이제 연구위원께서 잘 발표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고요.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입법 최근에 마지막으로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이제 그 암호화폐에 대한 법령안을 만들고 계신데 저희도 최근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만드신 법안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 법안마다 조금 이슈가 다른데 특히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께서는 가상통화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좀 특별법 형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이와 별도로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 법안을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암호화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ICO를 어떻게 규제할 거냐, 제도권을 편입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심사할 거냐, 주무부처가 어디가 될 거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요. 거래소 관련해서 등급제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기타 여러 가지 피해자 소송과 관련된 뭐 보험 이슈라든지 공제제도, 뭐 여러 집단 소송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암호화폐 부분과는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기반 기술, 시설, 블록체인 서비스에 대한 법적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를 가지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 이 부분에서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서 규제 혁신을 위해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표준화라든지 뭐 전문 인력 양성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 진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타 세제 적용과 같은 여러 가지 안들을 넣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부분을 자문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좋은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기타 이제 의원 입법은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이 있는데 의원 입법은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하고 이제 정부 입법은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부 입법 같은 경우는 한 7, 8개월, 6, 7개월 정도 걸리고요. 의원 입법 같은 경우는 2, 3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쪼록 그 좋은 법률안이 만들어져서 이제 사기적인 ICO나 암호화폐 거래소 부분들은 규제를 하고 또 건전한 ICO나 거래소 같은 경우는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